손으로 트럭을 들어올릴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충격적이네요. 하지만 수천 년 전 아프리카를 강타한 거대 쓰나미 당시 700톤의 바위를 조약돌처럼 가볍게 던져버린 자연의 원조 스트롱맨, 바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거대 쓰나미는 2004년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2011년 인도 쓰나미를 어린아이들의 수영장 물보라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일반적인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2011년 인도 쓰나미는 40m 높이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는 그보다 약간 높은 30m 높이였지만 여러 나라에서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그렇게 큰 파도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발견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약 244m 높이의 파도만이 그런 종류의 바위 파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범인이요? 말 그대로 화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쓰나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나미는 수중 지진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지각판들이 뺨을 때리는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화산은요? 화산도 쓰나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83년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 화산은 폭발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분화했고 그 폭발음이 호주에까지 들렸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쓰나미로 인한 전체 대포알에 비하면 그것은 발가락에 살짝 닿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메가 쓰나미 시대에 무너진 화산은 거대했고 단순히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10배나 되는 크기의 덩어리가 사라졌어요. 에베레스트 산의 10배요. 마치 지구가 재미로 산을 바다에 던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산 폭발의 규모가 너무 커서 화산 측면 전체가 대서양으로 떨어지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3번이나 덮을 수 있는 파도를 일으켰어요. 또한 48km 이상 떨어진 섬을 파괴하기도 했어요. 이 실제 마이클 베이 장면의 배경이 된 화산은 포고 섬에 위치한 포고 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섬은 기본적으로 마그마 핫스팟, 그러니까 수중화산처럼 바다에서 많은 마그마가 빠져나와 분출하는 곳 덕분에 바다에서 솟아난 하나의 화산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그마는 식어 팬케이크처럼 쌓이고 쌓여 7번의 큰 분화 끝에 섬이 깍꿍놀이를 하듯 바다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까꿍! 그런데 그게 화산이었죠. 포고의 극적인 등장은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화산은 커질수록 무거워지고 화산을 지탱할 마그마가 충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작은 지진, 약간의 침식 또는 연약한 퇴적물로 만들어진 기초가 부실하면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키가 큰 사람이 구슬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요. 포고는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질퍽거리는 집안 위에 세워지는 등 불운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화산이 무거워지면서 화산은 그 아래의 마그마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용암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서 끓어오르며 버너에 오래 둔 수프처럼 서서히 걸쭉해집니다. 가스가 쌓이고 압력이 높아지면 결국 쾅! 브리또를 너무 많이 먹은 후 재채기를 참으려고 하는 것 같은 화산 폭발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압력과 불균형은 측면 붕괴라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과학 용어로 아이쿠 화산의 절반이 바다로 떨어졌네 라는 뜻입니다. 포고 화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화산섬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지만 포고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는데 20년마다 폭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4년쯤에는 포고섬으로 여행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크고 부피가 큰 화산섬만 이렇게 붕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외딴 섬에 사는 데니드비토처럼 조그마한 것들도 안전하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작은 화산섬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치 데니 드비토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놀드의 추락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데니도 여전히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쓰러짐은요? 그것도 문제죠.
하와이보다 약 170배 작은 섬인 산타마리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섬은 원에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축축한 빵 부스러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무너졌습니다. 이 섬의 기초는 느슨한 해양 퇴적물이며 설상가상으로 세 개의 지각판이 만나 매일 부딪히는 동아조레스 단층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단층은 과거 리스본에서 발생한 많은 지진과 쓰나미의 원인이었으니 그 바로 위에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산타마리아 화산은 폭발하고 커질 때마다 가라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덩어리가 무너지면 부표처럼 다시 튀어 올라오죠. 섬에서 섬으로 다시 섬에서 섬으로 이어지는 이 롤러코스터는 산타마리아가 마치 잠수함에서 깍꿍놀이를 하듯 바다를 들락날락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엿볼 때마다 잠재적인 쓰나미가 찾아옵니다. 비슷한 신뢰 문제를 안고 있는 또 다른 화산은 과테말라에 위치한 파카야 화산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과학자들은 땅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는데 이는 땅속에 무언가가 불안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파카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붕괴되지는 않았지만 포고 화산처럼 마그마가 그 안에 갇힐 경우 그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1000년 전 파카야는 붕괴로 인해 24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잔해가 눈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불사조처럼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학자들은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집착합니다. 산이 정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것은 결코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건 과거 일이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쓰나미 붕괴가 또 일어나지는 않겠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21세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와이, 스페인의 라팔마, 카리브해의 여러 지역과 같은 섬들은 같은 종류의 지질학적 쿠션 위에 앉아 있습니다. 느슨한 지반, 가파른 경사, 갇힌 마그마, 그리고 쾅! 측면 붕괴 등 적절한 조합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는 이미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2018년 악명 높은 크라카토아 화산의 새끼인 아나 크라카타우는 분화하면서 큰 덩어리를 잃었습니다. 쓰나미를 일으켰지만 파괴적이라기보다는 어색한 모습이었죠. 마치 무대 위에서 바지를 잃어버린 화산처럼요. 당황스럽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에 비하면 아마추어의 시간일 뿐입니다. 1888년 리터 섬의 붕괴는 매우 격렬해서 섬의 높이가 610m 이상에서 140m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기록 보유자는 1958년에 발생한 전설적인 리투야 베이 메가 스플래시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높은 파도가 알래스카를 빠른 속도로 덮쳤었죠.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5명에 불과했지만 이 지진이 남긴 파괴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우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빙하와 만년설이 녹으면 화산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각의 압력이 갑자기 감소해서 화산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등방성 반동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수세기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의자를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요. 또한 여러분이 섬 휴양지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게 있어요. 일부 화산섬은 용암이 바다로 쏟아지면서 바깥쪽으로 자라나 용암 삼각주라고 알려진 불안정한 지반을 형성합니다. 이 삼각주는 예고 없이 붕괴되어 새로 형성된 육지, 때로는 관광객까지 바다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로운 땅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해변의 화산섬에서 와 여기 천국이다 하며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고 계시더라도 화산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지질학적 시한폭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고대 산 크기의 포탄부터 놀라운 용암 삼각주까지 화산은 매운맛을 간직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하얀 거품이 10층 건물만큼 높아진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는 모습을요. 이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쓰나미의 모습이긴 하지만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용감무쌍한 서퍼들은 이 커다란 파도를 타지 않을까요? 정복해볼 만한 큰 파도 아닌가요?
고소공포증 때문일까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일까요? 아니면 목숨이 더 중요해서일까요? 쓰나미가 해안가에 부딪혀서 거리를 온통 물바다로 만들 때 빌딩에 내동댕이 쳐주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서퍼들은 용감무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게다가 바람을 가르며 아파트 10층에 있는 자기 집까지 쓰나미를 타고 간다면 멋지지 않겠어요? 외출할 때 잊지 말고 창문을 열어둬야겠지만요. 좀 진지해져 보죠. 사람들이 가진 쓰나미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영화입니다. 모든 재난 영화들이 쓰나미를 거대한 파도처럼 표현합니다. 재미있는 여름용 서퍼 영화에 나올 법한 파도를 크기만 키워놓은 것 같아요. 아, 청회색 필터도 잊으면 안 되죠. 자, 됐어요. 우리의 재난 쓰나미 블록버스터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디테일은 감독님과 스태프들에게 맡기도록 하죠. 실제 쓰나미와 사람이 탈 수 있는 파도의 차이는 영화에서 고층 건물을 삼키는 파도의 높이만큼이나 큽니다. 물론 커다란 파도라도 탈 수는 있어요. 올바른 유형이라면 말이죠. 그 유형만 잘 맞아준다면 쓰나미보다 더 큰 파도도 가능합니다. 특정 서퍼들은 매년 큰 파도를 타고 있지만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죠. 그럼 방금 말한 올바른 유형의 파도와 쓰나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서핑에서는 모든 파도의 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각 서퍼들이 타고 내려오기 좋은 스팟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스노우보드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는 것과 비슷해요. 대신 발이 보드에 고정이 안 되어 있고 뒤에서 눈사태가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셈인 게 다른 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보드에서 넘어질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상어들이 발 바로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조금 섬뜩해졌죠. 서핑은 원래 재밌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해변에서 보기만 할게요. 고마워요. 사실 쓰나미는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쓰나미는 단숨에 생기는 거대한 조류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네, 물이 평소보다 갑자기 구해서 때로는 최대 18m까지 높게 치솟는 겁니다. 하지만 파도만큼의 벽이 생기지는 않아요. 뭐랄까, 물로 된 언덕이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거대하고 질척한 용암이 해안을 덮치는 걸 상상해보세요. 빠른 속도로요. 아니, 더 빠르게요. 잠시만요. 아까 말한 상어 이야기보다 더 소름 끼치네요. 방금 건 잊어주세요. 사람이 탈 수 있는 일반적인 파도가 생기려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쓰나미의 경우는 비교적 흔치 않은 현상인 지진이나 물속 화산 폭발이 일어날 때 생기죠. 이것이 큰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쓰나미가 일반 파도보다 꼭 큰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매번 쓰나미가 생길 때마다 제가 뒤따르는 거죠. 수중 지진이 일어나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가 물을 강타합니다.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는 분명 어딘가로는 향하게 되는데 바로 그 어딘가가 쓰나미로 형성되어 도착하게 되는 해안가입니다. 사실 다음에 설거지를 하게 되면 재미로 작은 쓰나미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손을 물에 담근 상태에서 살짝만이라도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표면에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진이 나면 바다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훨씬 더 큰 스케일로요. 쓰나미는 바다에서 이동할 때 엄청난 가속이 붙는데 최대 시속 320km까지 증가합니다. 그럼 쓰나미가 공기를 가르는 화살의 속도로 무틀 덮치는 걸까요? 엄청난 파도 때문에 양 볼이 바람에 펄럭일 만큼요? 사실을 말하자면 해안에 부딪힐 때의 속도가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습니다. 해안 근처는 해저가 비교적 높아지기 때문에 돌진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장애물 탓에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도를 타고 여러분이 10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도는 대략 시속 50km밖에 되지 않아요. 쓰나미의 속도는 감소하겠지만 해안으로 다가갈수록 파도의 크기는 커집니다. 여러분의 10층짜리 아파트를 뒤덮을 메가 쓰나미의 높이는 30m입니다. 쓰나미의 평균 높이는 고작 3에서 9m 정도고요. 네, 고작이요. 하지만 일반 파도와 비교해 볼까요? 일반 파도의 높이는 대략 2m이며 속도는 보통 시속 20km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쓰나미는 큰 피해를 야기할 만큼 빠르고 큽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탈 수 있는 파도 역시 무시할 정도로 쉬운 수준은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쓰나미처럼 바람이 동반된 파도는 해안가 근처의 물 및 장애물에 부딪히면 높게 형성됩니다. 서퍼들에게 위험한 것은 해령이나 산호초 같은 물속 장애물인데요. 이때 서퍼들이 버티지 못하면
날카로운 암초가 있는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물에 부딪힐 땐 잘했다며 등을 토닥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네, 이제 인정하죠. 우리는 쓰나미를 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범주에서 생각해볼까요? 규칙에 제한받지 않고 마음껏 상상력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럼 이 챌린지에 한번 재밌게 도전해볼까요? 제일 먼저 쓰나미는 일반 파도가 아니니까 파도를 탈 수 있는 구간을 만들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쓰나미의 괴물 같은 에너지를 갉아먹을 인공 장애물을 물 밑에 설치하는 겁니다. 아쉽게도 쓰나미의 질풍 같은 속도는 감소하겠지만 높이를 더 키워야 하거든요. 장애물의 크기 역시 커야지만 깊은 곳에 위치해야 서퍼가 보드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전조치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이 경우엔 튼튼한 장비가 중요합니다. 일반 서핑 수트는 네오프렌이라는 재질로 만드는데 이것을 입으면 찬물로부터 보온이 되고 물에서 뜨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운이 좋네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어요. 바로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트입니다. 케블라 조끼의 일환으로 여러 시험 결과 뾰족한 물체에 찔려도 뚫리지 않고 뼈가 부러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쉽게도 파도와 부딪히면서 받는 충격으로 인한 멍은 막을 수 없네요. 그래도 쓰나미를 타는 건데 이 정도는 각오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드입니다. 일반 파도를 타는 것이 여러분의 균형 감각을 시험하는 정도라면 일반 보드로 쓰나미를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가상의 이야기를 하는 중인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렇다면 보드에 안정장치를 장착해볼까요?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여러분도 준비된 거 맞죠? 이제 와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에이, 이걸 이미 한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포르투갈 나자레에서는 기본입니다. 물론 쓰나미를 타는 건 아니죠. 하지만 큰 파도를 타는 프로서퍼들은 매년 나자레의 너울을 정복하러 갑니다. 여러분이 탈 이 9m짜리 쓰나미는 인간이 여태 탔던 가장 큰 파도에 비해서 하루 강아지 정도입니다. 가장 큰 파도는 자그마치 24m로 전봇대보다 2배는 더 높았어요. 브라질의 프로서퍼인 호드리고 코샤가 이 기록을 2017년에 세웠습니다. 마야 가비에라는 2018년 여성 기록인 20m 높이 파도를 탔고요. 하지만 전 이 이상의 기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자레에선 때때로 30m짜리 파도도 있으니까요. 나자레의 파도가 유독 큰 이유는 이 깊은 바다바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엔 유럽에서 가장 큰 수중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의 길이는 230km인데다가 5km 깊이의 틈에서 퍼올려진 커다란 지진 에너지가 큰 파도를 만들어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협곡의 깊이는 파도 높이보다 3배는 깊고 이 지역에는 강한 해류와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 큰 도전을 감수하고픈 서퍼들에게는 완벽한 폭풍이 아니겠어요?